1942년 남태평양의 과달카날 섬에서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많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과달카날 전역에서의 미군과 일본군의 해전은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이곳 타원으로 표시해 놓은 해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이전 시리즈였던 과달카날 해전을 예로 들어 전투 결과를 정리해보면 얼마나 많은 군함들이 이곳에서 적과 싸우고 침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지도에 나온 것은 단일 전투 결과에 불과하고요. 전체 과달카날 전역에서 침몰한 미국과 일본 군함들을 위치에 따라 정리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여기 표시된 함들 중 대부분 최소 구축함 이상은 이미 과거 영상들에서 커버한 것 같고요. 해안가에 쭉 붙어있는 건 일본 수송선들이고 에스페란스꽃 부근에 침몰한 미군 PT보트들도 보입니다. 좁은 해역에 이 정도로 배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해역을 아이언 버텀 사운드, 철로 바닥이 이루어진 해역으로 부릅니다. 현재 시점에 구글 지도를 검색해봐도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 영상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미 경순양함 산후안에서 1942년 8월 7일 과달카날 상륙 작전 시작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섬이 사보섬이고 왼쪽 끝이 과달카날 섬인데 이날만 해도 과달카날에서 앞으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이곳이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될 줄은 누구도 쉽게 예측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1944년 3월에 아이언 버텀 사운드에서 미 구축함 부대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배경으로 보이는 섬이 사보섬이고 과달카날 북쪽 해역을 꽤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왼쪽부터 페로놀트, 뷰캐넌, 우드워스, 라드너, 랜스도운인데요. 우드워스만 빼놓고 전부 과달카날 근해 해전에서 이름이 나왔던 구축함들입니다. 아마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 함들의 이름이 나온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구축함 부대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아이언 버텀 사운드에서 과달카날 전역에서 침몰한 동료함들, 전사한 전우들을 기리면서 영어로 경례를 뜻하는 솔루트의 맨 앞글자인 S자 모양으로 항해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 사진의 배경은 1944년 3월이어서 전쟁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16개월 전인 1942년 12월에 과달카날 전역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상황인식은 일본 육군과 해군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미 전선을 시찰한 몇몇 육군 참모들도 과달카날 탈환에 어려움을 보고한 바 있고 남태평양의 일본 육군을 통합 지휘하는 제8방명군에서는 1942년 12월 7일에 과달카날 탈환이 왜 실제로 어려운지 설명하는 전문을 대본영으로 보냈습니다. 이때만 해도 육군 내 분위기는 과달카날 포기에 대한 밑밥을 까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해군 측에서는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서 1942년 12월 2일에는 연합함대 참모장이었던 우가키 마토메가 대본영 해군부 작전부장에게 과달카날의 사실상 포기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대본영 해군부의 답변은 연합함대가 제안한 과달카날 포기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 산발적인 의견만으로 나오던 과달카날 포기는 이제 최소한 해군에서는 상당히 진전됐고 제8방명군에서 도쿄로 문제의 전신을 보낸 다음 날인 12월 8일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1942년 12월 8일 라바울의 일본 해군은 육군 측에 과달카날의 육군 병력에 구축함으로 식량을 수송하는 작전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군 측의 폭탄 제안이라고 일본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제안의 이유는 역시 수송 과정에서 구축함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통보한 해군 참모들은 더 이상 구축함을 잃으면 연합함대 작전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고 육군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과달카날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통보를 받은 육군 참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부 뉴기니와 과달카날의 육군을 총지휘하는 제8방명군 사령관 이마무라 히토시 육군 중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때 라바울의 육군을 방문한 해군 참모들은 라바울의 해군 제8함대와 제11항공함대 소속의 해군 군령부와 연합함대에서도 사람을 보내 동행했습니다. 해군 참모들이 육군을 방문한 지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 30분 이마무라 사령장관 주최로 육해군 지휘부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 해군 측 대표로는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 지역의 해군을 총지휘하는 남동 방면 함대 사령장관 후사카 지니치 해군 중장이 참가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사령장관 2명이 각각 참모장만을 데리고 와 열린 이 회의는 오후 10시까지 약 4시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과달카날의 육군에 대해 해군은 구축함 수송을 한 번 더 실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잠수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마무라 중장은 이날의 대화에 대한 전후 회고에서 후사카 중장이 해군 본연의 임무도 아닌 식량 수송을 하다가 구축함의 피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량 보급은 단념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이마무라 중장은 그렇게 하면 과달카날의 육군이 전부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했고, 후사카 중장 또한 전후 회고에서 과달카날에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말이었지 육군을 희생시키자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쇼틀랜드 기지의 일본 구축함 부대에서는 물건을 나르려고 해군병 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장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육군에게 기나긴 12월 8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궁지에 몰린 일본군보다 먼저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부대가 있었는데요. 미 해병 제1사단이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던 과달카날에 상륙한 것은 1942년 8월 7일, 그 후 4개월이 흐른 1942년 12월에 미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은 이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 제1사단의 과달카날 상륙이 미 지상군이 2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취한 공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병 제1사단의 과달카날에서의 전사자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약 600명 정도가 8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망했는데요. 이외에 약 2100명 정도의 1사단 장병들이 질병과 부상으로 섬 밖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달카날에서의 피해는 비전투 손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942년 11월 한 달 동안 총 3283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야전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과달카날의 야전병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미군도 식량이 모자랐던 데다가 계속되는 일본군의 육해공에서의 공격을 견뎌야 했고, 식수와 세탁을 위한 깨끗한 물도 모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는 등 열대에서의 생활 환경도 좋지 않아 많은 병사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점점 지쳐가는 해병 제1사단 병사들을 교체해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과달카날에는 이미 10월 13일과 11월 12일에 미육군 제23 보병사단의 제164연대와 제182연대가 파견되었고, 11월 4일에는 독립 제147 보병연대와 해병 제2사단의 제8연대가 과달카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육군 제25 보병사단을 과달카날에 파견하기로 해서 해병 제1사단의 철수가 결정되었고, 12월 초순부터 해병 제1사단은 차례로 과달카날을 떠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해병 제1사단은 후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는 남서태평양 지역에 소속돼 메가더 장군 휘하에서 동부 뉴기니 방면의 반격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바울에서 해군의 폭탄 선언으로 일본군 지휘부가 급히 회의를 열었던 12월 8일에는 제132연대가 과달카날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12월 8일 23사단의 제132연대가 과달카날에 물자를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2월 8일 해병 제1사단의 철수 직전까지 도착한 1사단 이외 병력은 포병대 등 다른 부대를 제외한 보병연대 병력만 1만 4천 명이었고, 해병 제1사단을 포함한 과달카날의 전체 미군 병력은 약 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육군 제25 보병사단과 해병 제2사단은 12월 후반부에 과달카날에 차례로 도착하게 됩니다. 과달카날의 미군을 지휘할 새 사령관은 23사단장인 알렉산더 패치 소장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패치 소장이 12월 8일 제132연대의 상륙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다음 날인 12월 9일 패치 소장이 다른 지휘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패치 소장의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해병 제1사단장인 알렉산더 밴더그리프트 소장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찍힌 12월 9일 패치 소장은 과달카날 주둔군의 지휘를 공식적으로 맡게 되는데요. 이날 해병 제1사단 5연대 병력이
과달카날에서 철수하고 나머지도 월말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다시 왼쪽 사진은 미해병 제1사단이 1942년 12월에 해안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해안에서 바다 위에 있는 수송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12월 9일에 떠난 오연대 병력인지 아니면 말일까지 떠난 다른 부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사단 병사들은 과달카날에 있으면서 거의 9에서 10kg 몸무게가 줄었고 철수할 당시 약 3분의 1 정도가 전투 불가능 판정을 받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전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해병 제1사단은 이렇게 일본군에 대항해 자기 몫을 확실히 수행하고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미해병대 1개 연대가 떠나고 과달카날 총지휘관이 바뀐 12월 9일 오전 6시 50분경 일본 2형 제3 잠수함이 카민보만 부근에서 조심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잠수함은 해안에 있던 육군과 연락을 취해 보급물자의 양육을 시작할 참이었는데요. 일본군 통신해독을 통해 잠수함이 떠오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미군 PT-59와 PT-44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곧이어 PT-59가 360m 거리에서 어뢰 2발을 발사해 그중 한 발이 일본 잠수함에 명중합니다. 일본 2형 제3 잠수함은 큰 폭발을 일으키며 침몰했고 함장 포함 90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뢰를 맞을 당시 이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는데 함 위에 있던 4명은 과달카날 섬까지 헤엄쳐와서 같은 일본군에 구조됩니다. 그렇지만 PT-59가 발사했던 어뢰 중 한 발이 PT-44의 밑을 지나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팀킬도 하나 기록할 뻔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의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야말로 수송을 위한 모든 방법이 막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군은 다시 한번 구축함 수송을 시도합니다. 타사파론가 해전에서 큰 성과를 거둔 타나카 라이조 제독이 다시 지휘를 맡았는데요. 타나카 제독이 탑승한 기함은 1942년 8월 31일에 취역해서 실전 투입된 지 석 달이 조금 넘은 아키즈키형 구축함 2번 함인 테루즈키였습니다. 과달카날 포기에 대한 논의가 이미 불붙은 일본군이 또 시도하는 구축함 수송. 다음 영상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